제28강의 몸이 건강한 생활을 하는 방법, 집에서 38장 7절에서 8절. 의사는 약초를 이용하여 병을 고치고 고통을 덜어준다. 약사도 이 약초로 약을 조제하니 주님의 위협은 끝없이 기어지고 그분에게서 평화가 온 땅 위에 퍼져 나간다. 제28강에서는 의술과 우리 몸의 외부에서 몸 안으로 들어와 좋은 영향을 주는 물질을 활용한 건강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의약을 활용해야 건강하다. 집에서 38장 13절에서 14절. 치유의 성공이 의사의 손에 달려 있을 때가 있다. 그들 역시 주님께 기도하여 자신들에게 올바른 진단과 생명을 구하기 위한 치유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청한다. 우리의 몸이 건강하려면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한의학을 잘 활용하면 쉽게 어떤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고 큰 병을 미리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한의학은 우리 민족의 수천 년 동안 질병과 싸운 경험이 집대성된 의술입니다. 허준이 1610년에 완성한 동의보감은 25권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한의학이 집대성되어 있습니다. 한의학은 크게 전통 한의학과 사상 한의학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통 한의학의 핵심이 병증 감별에 있다면 사상의학의 핵심은 체질 감별에 있습니다. 전통 한의학은 인체가 하늘 땅을 본받아 구조와 기능이 이루어졌다는 천인상응 이론과 자연계의 생성 변화가 일일 또는 1년마다 규칙적으로 교대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 생리, 병리 진단 이론과 치료 이론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1년이 24절기죠? 24절기인데 하루는 24시간이죠. 그래서 하루를 24시간, 이것이 24절기를 요약해 놓은 거다. 그것을, 그러니까 하루 24시간이 풀어지면은 24절기, 1년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한밤중은 겨울에 해당되고요. 아침나절은 봄에 해당되고, 점심때는 여름에 해당되고, 오후는 가을에 해당되고, 이렇게 해서 하루를 24절기랑 이렇게 맞추는 것이 이 1년마다 생성 변화를 일일 또는 1년마다 규칙적으로 교대하는 것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인상응 이론은 하늘과 땅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그 서로 영향을 이렇게 받는 것, 특히 인간이 이 하늘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상의학은 19세기 후반에 이재마가 창안한 것입니다. 100여 년 전에 세상 떠난 분입니다. 이것은 인간론과 수양론을 중심으로 하는 성리학적인 입장에서 인간의 체질, 기의 강약과 심성을 설명하고 약물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격과 감정의 수양 조절을 통해 질병을 예방 치료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상의학, 또 사상체질 이런 이야기를 하죠.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런 얘기 들었죠? 그래서 요즘은 이 사상체질에선 더 나아가서 팔상체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6상 체질까지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32상 체질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세분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그 8상 체질도 창안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걸 과학적으로 검증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검증이 잘 안 되고 한 20%는 이게 안 맞는데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자신이 그걸 못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맞는 게 아니야. 100% 맞는 게 아니고 그리고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야. 한의학의 치료 기준. 한의학의 치료 기준은 정상적인 생명활동에 문제가 발생한 것을 질병으로 보고 정상적인 생명활동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치료라고 이해합니다. 치료보다는 전체적인 생명활동의 정상화가 우선입니다. 부분적인 치료에 실패했더라도 전체적인 활동의 회복에 도움이 되었다면 치료 효과가 좋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서양 의술은 기본적으로 인체 각 부분을 따로따로 보고 증상 자체를 병으로 보며 그 증상을 없애는 것을 치료라고 인식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서 병의 원인을 찾습니다. 이에 비하여 우리 민족의 의술은 인체를 각 부분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 보고 증상 자체는 병이 아니라 병이 발생했음을 알려주는 신호로 봅니다. 그리고 그 증상이 생긴 근본 원인을 찾아서 이를 제거하는 것을 치료로 삼습니다. 한의학의 진찰법. 한의학에서의 진찰 방법은 크게 진찰과 진단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진찰은 환자가 나타내는 개별적인 증상을 수집하는 과정이며 진단은 진찰을 통해 찾아낸 정보들을 종합 분석하여 질병의 원인 및 과정을 추적하고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한의학에서 주요 진찰법에는 망진, 청진, 문진, 절진 네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망진. 망진은 눈으로 보면서 진찰하는 방법으로 얼굴색, 피부의 윤기, 정신 상태, 몸의 전체 및 각 부위에 대한 형태 등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망진에서 특히 중요한 설진, 그러니까 혀 상태를 보는 거, 혀 내봅세요. 하고 이렇게. 혈진은 환자의 설질과 설태의 형태를 관찰하여 질병을 진찰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 청진. 청진은 환자로부터 나타나는 여러 가지 소리와 냄새의 이상한 변화를 통해 질병을 진찰하는 방법입니다. 즉 청각에 의하여 환자의 언어, 호흡이나 기침 등의 소리를 진찰하고 배설물에서 나는 냄새를 살펴 질병을 감별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문진. 문진이란 의사가 환자나 그의 보호자에게 질병의 발생, 진행 과정, 치료 경과와 현재의 증상 및 기타 질병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황을 물어서 질병을 진찰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과거의 병력과 자각 증상 및 평소의 건강 상태, 가족력 등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환자 자신이므로 환자에게 직접 물어보아 진찰하는 문진의 방법이 매우 중요시됩니다. 절진. 절진은 수천 년간의 연구와 검토를 통하여 실제 임상으로부터 풍부한 이론과 경험을 축적시켜 왔습니다. 절진은 맥을 보는 맥진과 눌러보는 안진으로 나누어지는데 의사가 손을 이용하여 환자의 신체 표면을 만져보거나 더듬어보고 눌러봄으로써 필요한 자료를 얻어내는 진단 방법입니다. 그래서 맥을 보면서 이 사람 상태가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한의학에서 사용하는 주요 치료법이 침이 있습니다. 침의 효능은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보건기구에서도 침의 질병 치료 효과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미국 국립보건원도 침술의 효과를 인정하면서 침술은 전통적인 서양식 치료 방법보다 부작용이 적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도 침을 종래 일반적인 바늘과 똑같이 취급하던 것을 최근 기타 의료기구로 재분류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침 잘 놓는 사람 집에서 거처했었는데 침 놓는 방법을 조금 배웠습니다.
그래서 침을 한 통 줬는데 가지고 와서 쓸 데가 없어서 딴 사람 줬습니다. 침을 놓는 방법, 아픈 곳에 찌르면 됩니다. 뜸, 예로부터 한의학에서는 1침, 2구, 3약이라 하여 뜸을 침 다음 그리고 약과 더불어 질병 치료의 중요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뜸은 주요 혈자리를 자극해 경락을 소통시킴으로써 오장육부에 영향을 주는 치료법입니다. 몸에 뜸을 뜨면 백혈구, 적혈구가 증가하면서 면역력이 향상되어 각종 염증성 질환은 물론 감기나 알레르기 같은 면역력 질환도 예방합니다. 또한 혈관의 수축, 이완 기능을 향상시켜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고 수족냉증, 어지럼증 같은 혈행장애를 개선합니다. 그리고 혈액 내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함으로써 굳어있던 혈관과 근육이 이완돼 통증을 완화시킵니다. 몸에 뜨는 뜸은 열에 약한 암세포에게 고열을 가함으로써 암세포 증식을 억제시킵니다. 또한 멜라토닌이라는 항산화 호르몬의 생산을 증가시켜 노화를 방지하고 질병을 예방합니다. 뜸 떠보셨나요? 뜸은 많이 떠봤죠? 저는 뜸 뜰 때 좀 따끔해가지고 안 따끔하게 뜨는 방법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서 하는 방법들도 해봤는데 여러분들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한약은 여러 약초를 사용하여 탕제로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약은 같은 증상이라도 체질에 따라 계절에 따라 약재의 배합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한약은 즉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서서히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약은 탕제가 불편하여 환으로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요즘은 과거처럼 집에서 매번 탕제를 달여 먹지 않고 한꺼번에 끓여서 밀봉 비닐팩에 넣어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의학을 활용해야 건강함. 루카복음 5장 31절.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소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서양의학 또는 양의학이라고 불리는 의학이 오늘날 현대의학의 중심에 서서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양의학을 잘 활용해야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양의학의 장점들, 병의 다양한 진단 방법. 서양의학에서는 병의 다양하고 세밀한 진단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의학에서는 혈액검사, 소변검사, 조직검사, 엑스레이 검사, CT 촬영, MRI 검사, 약물 검사 등 수많은 검사 방법이 있어서 병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려고 힘씁니다. 또한 각종 검사를 통하여 자기 몸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면 병을 예방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고 증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병의 다양한 시술 방법. 서양의학은 병의 다양한 시술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술, 주사, 방사선 치료, 화학요법 등 다양한 시술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양의학의 장점은 수술을 해야 할 병으로 교통사고, 선천적인 기형병 등의 수술을 통한 치료가 우수합니다. 그러나 수술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약의 투여. 오늘날 양의학은 병에 대한 원인을 찾아내고 이를 치료하는 효과적인 약을 개발하여 의학의 주류가 되었습니다. 항생제 등 효과적인 약물 투여는 전염병 치료에 우수합니다. 그러나 소염 진통제는 병의 근본 원인을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임시로 급한 증상을 치료해 주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많은 병의 양약 투여는 근본 치료보다 증상 완화에 초점을 둔 경우가 많고 약의 효과는 좋지만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더 강하게 써야 되고 그러죠.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의 비교. 서양의학이 과학을 바탕으로 분석적으로 발달한 것에 비하며 동양의학은
동양 철학을 바탕으로 인체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관찰합니다. 동양의학은 치료법에서도 전신의 음양 조화를 이루어 인체의 자연치유 능력을 키우는 데에 주요한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동양의학은 자연치유력 강화예요. 반면에 분석적인 서양의학은 병영군의 규명과 이에 대한 화학요법제의 적용, 면역요법, 외과 수술 등으로 경이적인 치료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서양의학은 출혈, 심장마비, 폐수종, 급성심부전, 급성세포감염, 급성맹장염 등의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에는 매우 효과적입니다. 서양의학은 첨단 의료기기 개발로 병에 대한 분석력이 뛰어납니다. 그리하여 질병을 진단할 때 환자로부터 얻은 정보의 양이나 질이 동양의학보다 서양의학이 우수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서양의학의 각종 검사의 한계는 인체를 종합적으로 보지 않고 병든 부분에만 집중하고 병에만 매달리게 하여 인간 중심이 아닌 질병 중심의 의학이 될 위험도 있습니다. 대체의학, 통합의학. 서양의학의 힘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만성병이 늘어나고 당뇨나 고혈압이나 이런 것들죠. 또 약물 남용으로 내성을 가진 슈퍼균도 등장했습니다. 비병원 만성병에 대하여 현대의학은 증상 완화 혹은 관리에만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완치요법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증상 완화제를 먹어야 하고 결국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교란시켜 새로운 병이 생깁니다. 그리하여 양의학은 서양의학의 한계를 타개할 새로운 치료 방법을 찾는 데 심혈을 기울여 왔고 여기서 나온 것이 대체의학입니다. 그러니까 그 서양의학에서 안 되는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대체의학이에요. 미국에서는 대체의학이란 의학이 발전되면서 생겨난 부작용이나 오류 및 한계를 극복하고 환자들에 대한 의료 시술의 부적합함을 해결하면서 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새롭게 개발되는 진단 및 치료의 여러 가지 방법에 관한 학문이라고 정의합니다. 미국에서는 정부의 대체의학센터에서 관련 연구를 1993년부터 시행해서 1999년에는 대체의학을 연구하는 12개 기관, 하버드, 존스 홉킨스, 콜롬비아 대학 등에 총 5천만 달러의 자금을 투자하여 에이즈, 천식, 알러지, 암 등의 난치병을 중심으로 침, 한약을 위시한 각종 치료법의 효능을 연구하였습니다. 현재 117개 의과 대학 중에 75개 대학에서 대체의학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연구와 교육을 통해 그들의 방법으로 대체의학이라는 새로운 의료 양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대체의학에서는 이미 한의학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는 의료 방법인 침, 약물치료, 추나요법, 뜸, 부항 등이 이미 모두 대체의학의 중요한 분야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약 60% 이상이 한의학적인 시술 방법과 유사하거나 같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한의학이지만 그들의 관점에서는 이것을 대체의학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의학은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이 통합되는 통합의학의 길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제가 있었던 그 의사 침을 잘 놓는 그 한의사 집에서 있었는데 지금 미국의 그 대체의학이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이 침 놓는 기술이 한의학에서 우리나라에서 침 놓는 사람들보다 훨씬 발달해 있다는 거예요. 침 놓는 부위도 그냥 대충 찌르는 게 아니고 거기 오늘은 어디에서 왔는지 그걸 전부 체크할 수 있게 오늘은 어디를 침을 놨다는 것을
이렇게 컴퓨터상으로 다 체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대충 뭘 하기 위해서 찌르면 그 다음에 기록도 안 하고 지난번에 어디다 놨지? 이러면은 이게 이제 발전이 없는 건데, 이것은 아주 분석적이고 과학적으로 다 이렇게 해서 이제 머지않아서 이 동양의학을 이 서양의 이 대체의학이 앞설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각 부위를 갖다가 뭐 ABCD나 그 각 부위에 대한 그 폐면 폐, 장이면 장, 거기에 대한 것을 이제 번호를 쫙 매겨요. 그래가지고서 어디 찔렀다 하는 것들을 다 체크를 하는 거죠. 경혈별로 다 이렇게 또 체크를 해가지고 기록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3. 음식을 잘 먹어야 건강하다. 집회에서 36장 23절. 의장은 온갖 음식을 받아들이지만 어떤 음식은 다른 음식보다 낫다. 천상의 책에 보면 나는 음식물 안에 숨어 사람을 찾아가서 그에게 양분과 힘과 맛을 준다. 내가 음식 안에 없다면 사람은 음식을 먹고 나도 위장이 빈 상태로 있을 것이다. 사람은 그러나 배은망덕하게도 나를 먹고 살면서 내게 등을 돌린다. 하느님이 음식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건강한 생활을 하려면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고 효소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몸에 맞는 음식을 알맞게 먹어야 합니다.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고 효소가 많은 음식을 섭취함. 편식하지 않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무기질, 비타민을 골고루 섭취해야 건강합니다. 특히 곡물 중에 현미는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대부분 함유하고 있습니다. 몸의 세포는 대부분 1년 안에 새로운 세포로 바뀌는데 이것은 먹는 것에 대해 지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올바른 식사 비율은 곡물 50%, 채소 과일 35%, 동물식 15%입니다. 이를 한 끼 식사에서의 비율이 아니라 전체 식사의 비율입니다. 따라서 한 끼의 모든 것을 골고루 먹으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저것 짬뽕으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현미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 이야기를 하는데요. 현미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미를 먹으면 현미 껍데기에 있는 농약을 먹는다. 그래서 그걸 깎아내고 먹어야 된다. 이런 그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농약을 칠 때 한 번만 치지 않습니다. 자라면서부터 계속 농약을 치기 때문에 현미를 겉을 깎아도 속에 또 농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약을 완전히 없앤 백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현미를 먹으면 현미의 그 섬유질이 농약 성분을 끓고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현미를 깎고 먹으면 그러니까 껍데기 현미 쪽 부분을 깎고 먹으면 현미에 있는 섬유질이 없기 때문에 농약이 밖으로 안 나갑니다. 그래서 양은 적지만 몸에 계속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현미를 먹으면 양은 많지만 현미에 있는 섬유질이 끓고 나가기 때문에 더 좋은 거예요, 몸에. 아셨습니까? 효소의 역할, 엔자임이라고 그러는데 효소는 생명 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물질인데 신선한 것을 먹으면 맛있다고 느끼는 것은 그 식품 속에 효소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신선한 식품일수록 효소가 많고 열을 가하거나 산화가 진행될수록 효소가 줄어듭니다. 효소는 면역력 증강, 자가치유력 향상 외에도 해독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증가시키고 해독작용을 하려면 효소를 많이 먹어야 되겠죠. 효소는 체내 생물학
화학적 반응에서 촉매 역할을 하는 특정 단백질을 가리킵니다. 음식물의 소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구실을 하는 것이 효소입니다. 효소는 반응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합니다. 신체에 있는 세포는 대략 10여만 개의 효소들을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 음식물 섭취를 통해 충족됩니다.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등 우리가 먹는 음식물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 효소는 신체의 여러 곳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인체에서 중요한 효소들은 대개 췌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외부로부터도 들어오고 안에서도 만들어지고 그러는 게 효소입니다. 효소가 많은 음식, 땅에서 나오는 곡물, 채소, 과일, 해조류 등은 효소가 풍부합니다. 과일은 껍질 부분에 항산화 물질이 집중되어 있고 기타 영양소가 풍부하므로 껍질까지 먹는 것이 좋습니다. 동물인 소, 돼지, 닭, 생선, 오징어 등의 음식에는 효소가 많습니다. 하루 전체 식사량의 15%는 동물식으로 하되 가급적 육류보다는 어패류를 섭취하고 85%는 곡물, 채소, 과일, 해조류 등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온이 사람보다 높은 동물, 소, 돼지, 닭 등을 먹은 직후에 혈액을 현미경으로 조사해보면 6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적혈구가 굳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적혈구는 우리 몸 안에 영양분하고 산소를 날라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이게 굳어 있으면 활동을 안 하는 거죠. 먹기 좋게 잘게 자른 고기는 포장 용기에 담을 때 질산염과 같은 첨가물을 뿌려서 색깔이 아주 깨끗하고 선명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마트에서 구하는 이 고기 같은 거 보면 아주 선명하죠? 근데 이게 질산염을 뿌려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공기 중에 이게 들어오면은 그 산화작용에 의해서 고기가 푸르둥둥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빨갛게 그대로 있다. 이것은 여기 질산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이 질산염이 들어가 있는 것을 또 질소비료로 생성한 상추나 이런 데 싸서 먹죠. 그런데 이게 위에 들어가면 위산이랑 연결해가지고 여기서 발암물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로 작용을 해가지고 효소가 없는 음식,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정제염, 정제설탕, 식품 첨가물, 인공 감미료 등은 화학적으로 만들어져서 효소가 없는 죽은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건 효소가 없다. 정제된 식염은 고혈압을 유발합니다. 천일염을 고온에서 구운 소금인 죽염은 좋습니다. 백설탕을 지나치게 섭취하면 체내에 칼슘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이런 게 걸리기가 쉽죠. 백설탕은 정제 과정에서 비타민, 미네랄이 빠져나가고 산성식품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량의 몸속으로 들어오면 이를 중화하기 위하여 체내의 미네랄 성분이 사용되는데 이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칼슘입니다. 그래서 산성식품 설탕은 안 먹는 것이 좋다. 농축하여 환원하는 타입의 주스에는 효소가 없습니다. 수분이 없어질 때까지 조리는 과정에서 효소와 비타민은 완전히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무늬만 천연 주스예요. 소금과 당분의 섭취. 소금이 부족하면 피가 탁해지고 백혈구의 활동이 저하되고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은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근데 그 정제 소금이 아니라 죽염이나 간수를 뺀 천일염이 좋습니다. 당분은 우리 몸에 필요하지만 당분의 과다 섭취, 특히 설탕의 섭취는 칼슘을 빼앗아가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자신에게 맞는 음식을 알맞게 먹음, 체질에 맞는 음식을 먹음, 체질을 구분하는 방법과 체질에 맞는 음식들을 알아서 실천합니다. 자신의 체질에 맞는 음식을 4분의 3 이상 섭취하도록 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아무 음식이나 먹어도 이를 소화시킬 능력이 있지만 병약한 사람일수록 체질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음식을 알기 위해 체질을 체크하거나 오링 테스트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체질을 체크하는 게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체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사상 체질 이런 것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음양의 조화에 의하면 양 체질의 사람은 음성 음식을 먹고 체질의 사람은 양성 음식을 먹어라. 그런 얘기 있어요. 음양의 조화로. 그런데 음식을 먹을 때 이게 양성 음식인지 음성 음식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려드려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음양 이론에서는 태양은 양입니다. 태양은 양. 따뜻한 거죠? 물은 음이에요. 물은 양과 양은 서로 이렇게 밀어냅니다. 음과 양은 서로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싫어하는, 태양을 싫어하는 물질들, 태양을 싫어하는 식물들은 뭐예요? 양이에요, 음이에요? 양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을 싫어하니까 그 태양을 싫어하면은 음식들 보면은 그늘에 있는 거죠. 그늘을 좋아하는 거. 인삼 같은 건 그늘을 해가지고 거기서 하죠. 그러니까 태양을 싫어하니까 얘는 뭐예요? 양이에요. 같은 양끼리는 싫어하니까. 또 응달에서 자라는 버섯은 응달에서 자라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양이에요. 태양을 싫어하니까. 그리고 물이 음이라고 그랬죠. 물이 음이면은 물을 좋아하면은 음일까요, 양일까요? 물을 좋아하면 양이죠. 그러니까 물에서 자라는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벼는 양성 음식인 거예요. 쌀은 양성 음식이 되는 거예요. 물에서 자라니까. 또 민물이 양이에요. 민물에서 자라는 고기들은 대부분 다 양성 음식이에요. 그런데 물에서 자라지 않고 밭에서 자라는 보리 이런 것들은 양이에요, 음이에요? 물을 싫어하니까 음이죠. 그러니까 음을 싫어하니까 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밀가루로 된 것들은 다 음성 음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닷물은 음이 아니라 양이에요. 바닷물은 짜죠. 그래서 이 바닷물은 양이야. 근데 바다에서 그러면은 생성되는 것은 양일까요, 음일까요? 바다에서 생성되는 것은 잘 봐요. 내가 아까 그냥 일반 민물은 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음을 좋아하니까 민물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양성 음식이라고 그랬죠, 대부분. 근데 바다는 양이라고 그랬죠. 양을 좋아하고 양이랑 같이 있는 것은 음이죠.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는 고기들은 다 음성 음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다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한 몇 가지가 양성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김입니다. 김은 언제 생산돼요? 겨울에 생산되죠? 겨울은 추운 데거죠? 추울 때 생산된 거, 추운 걸 좋아하는 것? 양이죠. 그래서 이 김은 양성 음식에 속합니다. 그리고 잎이 넓은 것은 태양을 많이 받아들이시죠? 잎이 작은 것, 뾰족뾰족한 것은 태양을 적게 받아들이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잎이 뾰족뾰족하고 태양을 적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들, 그것은 뭐예요? 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잎이 넓은 건 음이에요. 아셨어요? 그렇게 구분을 하면은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구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바나나 이제 열대 과일 중에 대부분이 다 잎이 넓은 데서 생산이 돼요. 잎이 넓은 데서. 잎이 넓다고 하는 것은 태양을 좋아한다는 뜻이고, 이것은 태양을 좋아하니까 뭐요? 음이에요. 그런데 그 열대 과일 중에서 딱 한 가지만 잎이 이렇게 넓지 않고 뾰족뾰족해요. 뭐요? 파인애플. 그러니까 파인애플은 뭐예요? 그러면 양이에요. 그렇게 하면 이제 내가 딱 봤을 때 뭘 먹어야 되냐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내 체질에 뭐가 맞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몸이 뜨겁잖아요. 몸이 뜨거운 사람들은 양 체질이에요. 근데 손발이 차다 이런 사람은 음 체질이야. 그러니까 음 체질은 양 체질을 먹으려고 힘쓰고 양 체질은 그러니까 이제 양성 음식을 먹으려고 힘쓰고 양 체질은 음식을 먹으려고 힘쓰면 이게 서로 조화가 맞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것도 책 몇 권 요약한 것입니다. 몸이 찬 사람들은 따뜻한 양성 음식을 먹는 게 좋고, 몸이 뜨거운 사람은 음식을 먹는 게 좋다. 전에는 제가 이걸 구분을 해가지고 표를 쫙 다 해줬었는데, 그냥 생략을 했더니 이 양반들이 또 그러는구만. 근데 사실은 저는 그런 걸 잘 안 믿거든요. 그렇게 구분해서 이제 이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몸이 건강한 사람은 이것저것 다 먹어도 상관없다. 몸이 약할 때만 좀 그렇게 주의하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셨습니까? 이것저것 가려 먹는 사람들은 약하기 때문에 가려 먹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링 테스트 같은 것은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나 뭐 먹고 싶은 거나 어떤 걸 한쪽 손에다 놓고 한쪽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튼튼하냐, 잘 떨어지냐, 안 떨어지느냐 하고서 힘을 가해가지고 하죠. 이런 오링 테스트도 하나의 방법인데 그걸 100% 믿을 것은 안 됩니다. 그것도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심리적인 요소도 또 작용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해로운 음식을 피합니다.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음식, 술, 담배, 탄 음식 등, 또 상극의 음식, 공장에서 가공된 죽은 음식, 500을 피합니다. 정제소금, 정제설탕, 정백곡물, 그러니까 정백곡물 알죠? 흰 밀가루, 흰쌀, 우유, 조미료 이런 걸 피합니다. 음식 궁합에 맞지 않는 것을 피합니다. 아까 오전에 음식 궁합에 대해서 얘기했죠? 단백질과 탄수화물 따로 먹어라. 전체식을 합니다. 전체식이라는 것은 그 뿌리, 줄기, 뭐 잎사귀까지 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먹는 것. 생식의 비율을 높인다. 그리고 야식을 하지 않는다. 과식을 하지 않음. 음식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배가 부르지 않을 정도로 위의 7, 80%만 차지하도록 먹어야 소화를 잘 시킬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연구한 건데 음식을 적게, 한쪽은 그냥 배부르게 먹게 하고 한쪽은 70% 정도만 먹게 했는데 이 70% 정도 먹게 한 곳에서는 이 혈관계 질환이 하나도 안 걸렸어요. 다 이 혈관 속에 있는 노폐물들이 제거되니까 그 원숭이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그러고 더 오래 살았어요. 과식을 하지 않으려면 음식을 천천히 오래 씹어 먹어야 하고 후식을 전식으로 먹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배부르다 과일 가져와라 하면 과식을 하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밥과 물을 따로 먹습니다. 식사 전후 물을 먹지 않음. 우리는 식사 전에 물 한 잔 마시고 식사하는데 그거 별로 안 좋은 거라는 겁니다.
밥을 먹기 전후 2시간은 물로 된 것을 먹지 않고 식사 때도 국물을 먹지 않고 건식으로 먹는 식사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밥 따로 물 따로라는 식사법인데, 이렇게 먹으면 침과 음식, 위액과 음식이 잘 섞여 소화가 잘 되고 병에 잘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음양에 따라 물을 섭취한 오전은 양의 시간이기에 음인 물을 먹지 않으면 양의 기운이 성하고, 음의 기운이 성한 오후 6시에서 10시 사이에 물을 마시면 물이 흡수가 잘 되고 음양이 조화를 이루어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전은 태양이 이렇게 뜨고 대지가 따뜻해지죠. 우리 몸도 이 땅의 일부이기 때문에 몸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기운이 올라가는데 거기다가 물을 부으면 양의 기운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전에는 물을 먹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양 이론에서는. 그리고 식사 간격, 소화기관은 음식을 섭취하면 위는 2-3시간 운동을 하고 소장에서 2시간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식사는 5시간 간격으로 해야 합니다. 중간에 간식을 하거나 식사 간격을 앞당기면 소화기관에 무리가 갑니다. 그러니까 소장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위로 또 음식이 들어오면 소장이 스톱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음식 조리기구, 용기 조리법의 유의함, 알루미늄 조리기구 버리기. 개에게 알루미늄 냄비로 조리한 먹이를 주자 알루미늄 도구로 식욕부진, 위장병, 변비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죽은 사체의 담낭이 알루미늄으로 오염되어 있음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가족이 모두 장염으로 고생한 가정이 알루미늄 조리기구 사용을 그만두자 장염에서 벗어났다고 합니다. 따라서 건강한 생활을 하려면 알루미늄 조리기구나 건강에 해로운 조리기구도 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알루미늄 냄비 같은 거 뭐 쓰지 마라. 환경 호르몬이 나오는 용기를 피함. 건강을 해치는 환경 호르몬을 방지하려면 플라스틱 용기나 캔에 담아 열을 가하는 음식을 피해야 합니다. 특히 전자레인지로 음식을 데울 때 플라스틱 용기나 랩에서 나오는 환경 호르몬을 조심해야 합니다. 음식의 좋은 조리법. 음식을 조리하는 방법도 발암 물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불에 구울 때 타지 않도록 해야 하고, 불에 구워서 먹기보다 쪄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효소가 살아있거나 덜 파괴되도록 음식을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하느님의 창조물을 잘 활용해야 건강함. 나는 태양 안에 숨어 있으면서 내 빛으로 거의 매 순간 사람을 찾아간다. 나는 만물을 통해 사람을 찾아간다. 사람이 숨쉬는 공기, 향기를 풍기는 꽃, 상쾌하게 하는 미풍, 우르렁거리는 천둥소리, 곧 모든 것을 통해 찾아간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방문이다. 내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 알겠느냐. 하느님은 모든 것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신선한 공기를 호흡하라. 우리가 평소에 호흡을 할 때는 허파의 4분의 1만 사용합니다. 우리가 허파를 모두 사용하는 심호흡, 복식호흡, 완전호흡을 하면 몸에 산소를 많이 공급하여 활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파를 풀 가동시키면 4분의 1을 가동시킬 때보다 산소가 그만큼 많이 공급되죠. 깊은 숨을 들이쉬면 혈액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양과 산소를 운반하면서 모세혈관을 타고 전신을 돕니다. 심호흡을 자주 하면 나이가 들수록 허파가 퇴화되어 호흡량이 줄어드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심호흡을 할 때에는 가능하다면 소나무 또는 잣나무가 있는 곳에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 좋습니다. 복식호흡은 교감신경의 흥분을 억제하고 안정되었을 때 활발해지는 부교감신경을 우위로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복식호흡은
부교감신경을 자극하여 그 지배하에 있는 면역 시스템을 활성화시켜 항병력과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배로 깊게 숨쉬는 복식 호흡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하는 호흡은 면역 기능을 파괴하고 많은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지만 코로 호흡을 하면 공기 중에 먼지를 제거하고 미생물 등 유해한 병원균의 50%에서 80%를 제거합니다. 공기가 비강을 통과하는 동안 적절한 가습과 온도 조절이 이루어져 폐 등 기관이 건조되는 것과 바이러스의 번식을 예방합니다. 햇볕을 쬐어라. 인간의 생명활동 에너지의 근본은 태양입니다. 태양으로 인한 광합성 작용은 채소나 과일 등 모든 식물이 비타민, 단백질, 탄수화물, 미네랄 등 9,000가지 이상의 파이토케미칼이 효과적으로 작용하도록 합니다. 식물 생리 활성 영양소가 파이토케미칼입니다. 또한 햇볕을 쬐일 때 우리 몸에 생성되는 비타민 D는 칼슘을 흡수하여 뼈를 튼튼하게 하거나 암을 예방하는 등 건강 생활을 활력 있게 합니다. 햇빛은 탁월한 소독력이 있어서 병균을 퇴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여름에는 흑색종 같은 피부암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햇볕에 너무 오래 노출하지 말아야 합니다. 땅을 이용하라. 황토, 광물, 수맥 이런 것. 건강한 생활을 하려면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땅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땅에서 나오는 좋은 물질은 활용하고 나쁜 수맥은 멀리합니다. 옛부터 황토는 치유의 흙이라고 불리며 그 효능을 인정받아 실생활에 유용하게 쓰였습니다. 지장수, 황토를 가라앉힌 물은 독버섯이나 맹독성 농약, 보고알 중독을 해독시켜 줍니다. 또한 황토에서 나오는 원적에서는 관절염, 근육통, 요통, 자율신경 실조증을 완화시켜 줍니다. 그리고 황토에는 항생, 항균 효소가 다량 포함되어 있어서 곰팡이균과 세균을 억제시킵니다. 황토는 염증을 제거하며 암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고 중금속과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 줍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이 황토로 만든 집 이런 것들을 선호하기도 하죠. 하느님께서 창조해 주신 게르마늄, 수정, 자석 등도 인간의 건강에 유익을 주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힐데가르 성녀는 각 광물과 보석들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이용하여 질병을 치유하였고 이에 대한 방대한 저수를 남겼습니다. 몸이 허약한 사람, 몸이 찬 사람은 수맥의 영향을 받아 병이 생길 수도 있으니 수맥을 피해서 자야 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건강한 사람, 몸이 뜨거운 사람은 수맥의 영향을 잘 안 받습니다. 근데 몸이 찬 사람은 쉽게 받아요. 자연을 활용하라. 식물, 동물, 경치. 우리가 건강하려면 하느님께서 창조해 주신 자연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편백나무의 강한 향은 살균, 탈취, 피부 미용, 혈액순환, 면역력 증대, 항산화 작용 등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혈액순환 및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살림욕과 같은 효능을 나타내며 피로회복과 건강장수에 신비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체조배실을 편백나무로 다 쌌습니다. 물론 그 뒤에는 황토로 다 만들었고 바닥까지. 또한 쾌적한 느낌과 진정작용으로 인한 수면시간 연장, 숙면 유발과 콜레스테롤 합성 저하 작용을 통해 혈압 조절, 혈액순환계 개선, 고지혈증, 혈전 신부정 등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편백나무는 항스트레스 작용과 뇌파 안정 기능이 있어 뇌의 알파파는 높아지고 베타파는 낮아져 기억력과 집중력에 도움을 주어 학습 능력 향상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편백나무는 피톤치도의 기능성으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아토피 질환 개선에 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건강을 돌봐도 좋습니다. 우리가 건강하려면 하느님께서 창조해 주신 약용식물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약용식물을 활용하여 병을 치료하는 한의학을 발전시켰습니다. 하느님께서 창조해 주신 자연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하느님께서 주신 사랑의 선물입니다. 집에서 38장 4절 주님께서 땅에 약초를 마련해 놓으셨으니 현명한 사람은 그것을 소홀히 하지 않으리라. 집에서 38장 7절 의사는 약초를 이용하여 병을 고치고 고통을 덜어준다. 공간 에너지를 활용함.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공간에도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 공간 에너지를 무한 에너지, 우주 에너지, 프리 에너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공간 에너지를 응축하여 방사하면 물과 공기가 가장 좋은 물과 공기로 바뀌어 건강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공간 에너지 직접 방사 장치는 개발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성체주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1,000만 원이 넘는 건데 제가 딴 번 나갈 때 가지고 갈지도 모릅니다. 우리 본당 신자들 조배하는 데 도움이 되라고 갖다 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이 들어간 모든 것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공기 중에 있는 냄새, 유해 물질도 잡아준다고 합니다. 이 공간 에너지를 활용하면 식품은 지금보다 더 오래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고 숙성이나 발효가 필요한 식품은 짧은 시간에 숙성이나 발효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이렇게 장치하면은 그 집에 있는 냄새가 없어집니다. 그 이제 특수한 장치예요. 전기 같은 거 활용하지 않고 적당한 체중을 유지해야 건강하다. 자, 고린토전서 9장 25절 모든 경기자는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비만은 만병의 근원입니다. 비만은 체내 지방이 과잉 축적되어 다른 만성 질병들이 동반될 가능성이 높은 의학적 상태를 말합니다. 비만은 유전이나 환경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많은 생활습관병을 유발합니다. 비만은 원인에 따라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원발성 비만과 2차성 비만으로 분류합니다. 원발성 비만은 연령, 성, 유전, 시기 및 식습관, 인종, 사회 및 경제적 요인, 스트레스 등의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생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비만이 이 원발성 비만에 속합니다. 반면에 2차성 비만은 신경 및 내분비계 질환이나 유전, 선천성 장애, 약물, 정신질환 등에 의해 생깁니다. 체질량 수치는 신장에 대해 체중을 측정하는 것으로 신체 구성을 평가하는 데 사용합니다. 평균적으로 체질량 지수가 20 미만은 저체중, 20에서 25는 정상 체중, 25에서 30은 과체중, 30 이상은 비만, 35 이상은 고도 비만으로 봅니다. 또한 비만이 심할수록 동반 질환 발생 빈도가 높아집니다. 체질량 지수 27 이상이면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증가하며 30 이상인 경우 동맥경화성 질환이 많아집니다. 비만인 사람은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살을 빼야 한다는 스트레스가 살을 찌게 하므로 살을 빼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현재의 상태가 최상이라고 생각만 해도 3kg에서 5kg가 빠진다고 합니다. 내가 3kg에서 5kg 빼야 할 사람들은 내 상태가 지금 최상이다. 걱정할 것 없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지나친 절식 다이어트나 원푸드 다이어트, 과도한 운동 다이어트 등은 우리 몸을 활성산소를 만들어내는 공장으로 만듭니다. 그래야 이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다 보면 피부는 노화되고 장기는 쇠퇴하며 혈액은 염증으로 오염되어 갑니다. 따라서 특별한 방법이 다이어트가 아니라 생활 속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음식. 다이어트를 하려는 사람이 고단백 음식인 달걀을 한두 개를 아침에 먹으면 포만감의 신호를 뇌에 전달하는 호르몬 펩티드 YY가 많이 분비되어 하루 동안 칼로리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려면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는 대표적인 음식인 현미, 콩, 고구마, 통밀빵, 토마토, 상추, 해조류 등을 섭취하고 포만감을 방해하는 탄산음료나 과자 같은 단 음식을 피해야 합니다. 식사 방법, 거꾸로 식사법을 실천함. 거꾸로 식사법은 일반적 식사 순서와 반대로 후식 먼저 먹고 반찬 먹고 국 건더기 먹고 밥 먹고 이런 순서로 먹는 식사법입니다. 이 거꾸로 식사법은 채소류나 과일류처럼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먼저 먹어 포만감을 높인 후에 탄수화물인 밥을 먹어서 탄수화물의 섭취를 자연스럽게 억제하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거꾸로 식사법을 하면 배부른 느낌을 빨리 받기 때문에 다이어트 효과가 있습니다. 스타트는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끝이 뭐예요? 밥이에요. 끝에 가서 밥 먹는 거예요. 식사를 할 때 작은 그릇을 사용함. 미국의 한 논문에 의하면 아이스크림을 큰 그릇에 담아 제공했을 때 섭취량이 31% 늘고 큰 스푼을 사용하는 사람이 작은 스푼 사용자보다 14.5% 더 많이 먹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뇌가 느끼는 포만감에는 실제 음식의 양뿐만 아니라 시각적인 효과도 작용합니다. 같은 양이라도 작은 그릇에 담아 작은 스푼으로 먹으면 포만감이 더 쉽게 생깁니다. 식사를 할 때는 천천히 먹고 오래 씹어 먹으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보통 식사를 시작하고 렙틴 호르몬이 분비되어 몸에 포만감 신호를 보내는 데까지는 12분에서 20분 정도 걸립니다. 따라서 식사를 빨리 하면 포만감이 느껴지지 않아 과식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분 만에 먹어 치우면 아직 포만감이 안 느껴지니까 계속 더 먹게 되죠. 포만감이 느껴질 때까지 먹으면 이미 그때는 더 과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음식물이 들어가 위, 장이 팽창하면 소장과 대장에서 식욕을 줄이는 GLP-1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많이 씹어 먹으면 GLP-1의 분비가 늘어납니다. 음식을 오래 씹어 먹으려면 식사 때 물이나 국물을 먹지 않고 건식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물이나 국물을 먹으면 그거랑 게 훌훌 쉽게 넘어가죠. 근데 건식으로 먹으면 오래 씹어야 침이랑 오래 섞여야 넘어가죠. 그러니까 자연히 건식으로 먹으면 오래 씹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변비도 없어집니다. TV를 보며 식사하지 않는다면 하루 식사량을 300칼로리가량 줄일 수 있다고 매사추세츠 대학 연구팀이 밝혔습니다. TV 앞에서 식사를 하거나 영화를 보면서 간식을 먹으면 화면에 열중하여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과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활 습관의 개선. 다이어트를 하려면 칼로리를 많이 소비하는 생활 습관을 기릅니다. 큰 노력 없이 생활 속에서 작은 습관의 변화로 살을 빼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집안을 청소하고 일어서서 생활함. 그러니까 집안 청소를 하거나 뭐 이러저런 거 할 때 서서 하면 좋다는 거죠. 직장에서 서류를 읽거나
전화를 받을 땐 일어서서 함. 서 있으면 앉아 있는 것보다 칼로리 소모량이 1.5배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0%는 늘어나는 거예요. 출퇴근 시 한 정거장 더 걷기, 버스나 지하철에서 뒤꿈치 들고 서 있기, 마트에서 카트 대신 장바구니 이용하기, 전화 통화를 움직이면서 하기 등 언제 어디서나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생활하면 체중 감량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이어트를 하려면 잠을 충분히 자고 항상 몸을 따뜻하게 합니다. 수면 시간과 체중은 반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적게 자면 살찔 수가 있어요. 즉 충분히 잠을 자지 못할 경우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인 렙틴 분비는 줄어드는 반면 반대로 식욕을 촉진하는 호르몬인 글렐린의 분비는 증가합니다. 그런데 체내의 온도가 올라가면 식욕이 억제될 뿐만 아니라 칼로리를 소모하는 속도도 빨라집니다. 복식 호흡을 하고 빨대 불기를 하면 뱃살을 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빨대 부는 거 알죠? 네, 여러분들이 TV 같은 데서 많이 봤죠? 평소에 걸으면서 복식 호흡을 하거나 빨대의 끝을 반만 막고 3분간 바람을 세게 부는 빨대 불기는 매우 간단하면서도 뱃살을 빼준다고 하여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평소에 적당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힘쓴다.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의 98%는 요요 현상으로 2년 안에 원위치로 돌아가거나 더 나빠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다이어트 방법이 있는데 요요 현상으로 98%가 더 나빠지는. 따라서 비만이 되기 전에 평소에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매일 무심코 반복되는 다음과 같은 습관은 과체중과 성인병의 위험을 높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저지방 식품 섭취. 지방을 적게 섭취하면 살이 찌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저지방, 무지방 식품은 지방 함량이 낮은 대신 설탕이나 각종 식품 첨가물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 체내에서 분해되는 시간도 짧아 쉽게 배고픔을 느낍니다. 지방 함량이 낮은 음식만 먹다 보면 오히려 설탕이 잔뜩 들어간 달콤한 음식을 찾게 되어 살이 찔 수 있습니다. 끼니 거르기. 칼로리 수치를 따지며 자진해서 굶주리는 것은 현명하지 못합니다. 끼니를 걸으면 신진대사가 느려져 살이 쉽게 찌는 체질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는 사람은 아침 식사를 하는 사람보다 살이 찔 확률이 4.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침을 안 먹습니다. 저것은 하나의 이론이기 때문에 제 이론은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오전은 몸을 비워야 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오전에 안 먹는 게 좋다 하는 또 건강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지금까지 한 30여 년 동안 아침을 안 먹습니다. 특별한 경우 제외해놓고. 빨리 먹기. 식사의 양도 중요하지만 속도 조절도 필요합니다. 로드 아일랜드 대학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식사를 빠르게 하는 사람이 느리게 하는 사람보다 살이 찔 확률이 3배 높습니다. 배가 부르다는 신호가 뇌까지 전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12분에서 20분이므로 매 끼니 최소 20분 이상 느긋하게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을 크게 베어 먹기. 작은 스푼과 포크를 사용해 음식을 잘게 쪼개 먹는 습관을 기릅니다. 음식을 자그마한 크기로 베어 오래 씹어 먹으면 큼지막하게 베어 먹을 때보다 52%가량 더 적은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 혈관이 튼튼하고 피가 묽고 깨끗해야 건강하다. 나는 물 안에 있으면서 사람을 찾아가 목마름을 해소해 준다. 내가 물 안에 없다면 물이 아무의 갈증도 해소하지 못할 것이다. 죽은 물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사람을 찾아가도 사람은 고개 숙여 절 한 번 하지 않고 내 앞을 지나간다. 물 안에 누가 계셔요? 하느님이 계셔요. 그래서 물을 물로써 보존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몸은 무수히 많은 혈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을 길게 늘리다 보면은 지구를 3바퀴나 돌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혈관을 통해 혈액이 흐르면서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데 만약 혈관이 막히게 되면 혈류 공급이 안 돼서 위험한 질병을 초래하게 됩니다. 고혈압이 생기면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졸중 등 중증 질환으로 발전하기도 하여 평소 혈액순환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하여 많은 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혈행이 좋아야 하는데 혈행이 좋으려면 피가 깨끗해야 합니다. 피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의 섭취.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면 피를 묽고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깨끗한 물을 자주 마시면 몸속 노폐물을 제거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은 하루에 2리터 정도 마시면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많은 물이 우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음식을 통해서 이미 많은 물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먼저 물은 알칼리 이온수가 좋다고 합니다. 알칼리 이온수는 부작용 없이 혈액순환 장애를 개선하는 효과가 뛰어난 물입니다. 알칼리 이온수는 일반 수를 전기 분해하여 얻어지며 분자의 크기가 작아 체내 흡수가 빠르고 혈관 구석구석을 다니며 콜레스테롤을 녹여 배출합니다. 또한 환원력이 뛰어나 변형된 세포를 정장세포로 돌려놔 우리 몸의 면역력을 키워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정수기에 보면 알칼리수 표시가 있죠? 그 알칼리수를 눌러서 그걸 마시면 되는 겁니다. 그 알칼리수도 약 알칼리 있고 강 알칼리, 중 알칼리 이렇게 있는데 그때그때 조절해서 마시면 좋습니다. 알칼리 이온수에는 활성수소가 풍부해 몸 안에 활성산소와 결합하여 물을 만들고 소변으로 배출이 가능합니다. 우리 몸이 점점 산성화되면서 노화 질병이 찾아오는데 알칼리성 식품을 섭취하면 산성화를 중화시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매일 마시는 물을 수소가 풍부한 알칼리수로 섭취하면 노화와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알칼리수는 알칼리 농도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은 수소가 얼마나 거기에 포함되어 있느냐 이것에 따라 다른 거예요. 수소가 적게 포함되면 산성이 되고 많이 포함될수록 강알칼리수가 되는 거예요. 물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 순수한 물인 증류수가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미네랄이 들어가 있는 물이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게 좋을까요? 네, 순수한 물은 산성이기 때문에 별로 안 좋다고 봅니다. 우리 몸을 산성화시키니까. 근데 이제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저 우주인들 그리고 오랫동안 바닷속에 있는 잠수함 수병들 그들은 증류수를 먹는다. 그러니까 그 증류수가 좋은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증류수밖에 먹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물을 따지서 공급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갔던 것을 다시 증류해가지고 증류수를 계속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증류수보다는 미네랄이 들어간 물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은 무기미네랄은 해롭고 유기미네랄이 좋다고 하는 이들도 있고 둘이 다 똑같다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연구한 것은 유기미네랄 들어간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식물이나 과일 같은 것을 통해서 섭취하는 수분이 더 좋은 거예요. 그냥 물에 이러저러한 그 미네랄이 들어가 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유기미네랄은 우리 몸에 더 맞아요. 또한 생수가 좋다는 사람도 있고 끓인 물이 좋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가 좋을까요? 제가 이렇게 해본 결과는 생수보다는 끓인 물이 더 좋다.
이유는 끓이면은 물의 알갱이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흡수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따뜻한 물이 찬물보다 몸에 흡수가 잘 된다. 그리고 찬물은 우리 위장을 차게 하기 때문에 따뜻한 물보다 나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몸을 따뜻하게 해주니까 끓인 물이 더 좋다. 물을 많이 먹으라고 강조하는 이들도 있고 물을 억지로 먹으면 해롭다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게 좋을까요? 억지로는 먹지 마라. 당기는 대로 먹어라. 여기 하나 얘기하면은 몸이 찬 사람은 물을 잘 안 먹습니다. 근데 몸이 뜨거운 사람은 물을 많이 먹습니다. 아셨어요? 몸이 뜨거운 사람은 물이 막 당겨요. 근데 몸이 찬 사람은 물이 잘 안 당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체질에 좀 이렇게 맞추어서 물을 먹으면 좋은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식사 후 2시간 이후, 그리고 가능하면 오후에 물을 마시는 것이 음양 이론에서는 좋습니다. 제가 물을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려줘요? 이거 맨입으로 안 되는데. 저는 이제 이런 이론들을 이게 도대체 뭐가 좋은 거야? 한번 해보자. 물을 많이 먹어야 된다 하는 이론에 하루에 2리터 이상 물을 먹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2잔, 그리고 샤워하고 나서 물 2잔, 여기 미사에 들어오기 전에 제의실에서 물 1잔, 또 미사 중에 물 1잔. 그러니까 아침에 미사 끝날 때까지 적어도 6잔을 마셨고, 오후에도 물론 또 물을 많이 마셨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저녁에 자기 전에 또 1잔. 이렇게 이제 마셔봤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음양 이론에 따라서 물을 안 먹어봤어요. 오전에는 전혀 물을 안 먹고, 이제 오후에만 또 이렇게 물을 먹어봤어요. 그런데 이제 오전에 물을 안 먹고 오후 3시 이후부터 보통 물을 마시고, 그렇게 했을 때가 물을 오전에 많이 먹을 때보다 면역력이 증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양의 이론에 의해서 알면은 면역력이 증가하는 것 같고, 오전에 이제 물을 오전에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이 올라가는데 음의 기운을 덮어가지고 그걸 끄지 말라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 따뜻한 건 양이고 또 바닷물은 양이다. 그러니까 오전에 물을 먹더라도 그러면 죽연물 타가지고 따뜻한 물로 먹으면 오히려 양의 기운을 올릴 수 있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렇게 타가지고 아침에 이제 조금 마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1잔 정도 마시고 뜨거운 물로 샤워하고, 그래서 물을 먹더라도 뜨거운 물을 먹는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전보다 많이 먹지는 않지만 한두 잔, 오전에 1잔이나 2잔 정도 마시지만 가능하면 그렇게 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후에 4시, 5시 되면 좀 물을 한두 잔 또 이렇게 마십니다. 그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도 1잔 정도 마십니다. 좋은 물이란 일반 물보다 자력을 통과한 자화수, 황토를 통과한 지장수, 게르마늄이 녹아들어 있는 물이 좋다고 합니다. 또한 일반 물보다 활성산소를 잡아주는 pH 농도가 높은 알칼리수와 항산화 수치가 가장 높은 물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pH 농도와 항산화 수치가 가장 높은 물은 죽염을 탄 물이라고 합니다. 치료를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먹는 물은 pH 농도가 높은 알칼리수가 좋지만 지속적으로 먹는 물은 약 알칼리수가 좋다고 합니다. 음식을 통하여 피를 깨끗하게 함, 피를 맑게 하는 음식을 섭취한다. 피를 맑게 하려면
육류를 피하고 채식 중심으로 식단을 바꾸고 소식을 합니다. 중성 지방이 많은 기름지고 자극적인 식사를 삼가고 채식 위주의 저염식을 합니다. 양파와 양파 껍질은 피를 맑게 합니다. 피를 맑게 하는 다른 음식들도 섭취합니다. 미역국이라든지 이런 거. 과일식, 일정한 기간 과일식을 통하여 노폐물을 제거하고 피를 맑게 합니다. 과일식이란 식사를 할 때 음식 대신 과일을 먹는 것을 말합니다. 한 끼에 한 가지씩 과일을 배부르게 먹으면 됩니다. 끼니마다 과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비타민C 섭취. 비타민C를 먹으면 비타민C가 혈관에 있는 유해산소인 활성산소를 잡아주어 혈관을 보호해 줍니다. 유해산소는 혈관을 지나면서 혈관에 상처를 주고 그 상처에 콜레스테롤이 붙으면 동맥경화가 일어나고 혈압이 높아집니다. 우리가 숨쉬고 음식을 먹을 때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활성산소는 몸에 필요하지만 일정 약을 초과하면 질병과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어 꼭 배출이 필요합니다. 포화지방에 의해 콜레스테롤과 혈전이 생겨 혈관벽에 붙으면 혈관이 좁아지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비타민C를 먹으면 6시간 동안 혈액 속에 영향을 주기에 비타민C의 효과가 지속되려면 식사 때마다 식품처럼 비타민C를 먹으라고 합니다. 비타민C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면 이왕재 교수의 강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 이왕재 교수 치면은 이 비타민C와 관련되는 강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타민C는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6시간 활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 때마다 먹어야 비타민C의 효과가 지속된다. 기타 방법. 단식. 일정 기간 동안 단식을 하여 혈관과 피 속에 있는 노폐물을 모두 제거합니다. 단식을 하면 몸속의 노폐물도 에너지원으로 쓰여 피가 깨끗해집니다. 그러나 수족냉증이 있는 사람이나 몸이 허약한 사람은 단식이 건강에 해롭습니다. 몸이 따뜻한 사람도 며칠 하는 것은 괜찮지만 오랜 기간 단식을 하면 모세혈관이 파괴되어 몸을 차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제가 이거 모르고 그냥 단식을 오래 한 적이 있습니다. 3박 4일은 이제 보통 여러 번 그냥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방학 때마다 했고, 그 후에도 단식을 자주 했는데, 이런 거 잘 모르고, 그랬는데, 한 3주 하고 나서부터는 좀 몸에 변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오래 하지 않습니다. 사혈요법. 사혈요법 기구인 부항을 통하여 혈전 덩어리를 제거합니다. 사혈을 제대로 부작용 없이 하려면 사혈요법에 대한 책을 보면 좋습니다. 사혈을 할 때는 고통이 따르는 것이 단점입니다. 그리고 피를 근본적으로 깨끗하게 하지는 못하지만 통증을 완화시키거나 병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부항에는 사혈을 하는 습식과 사혈을 하지 않는 건식이 있습니다. 운동, 금주와 금연, 매일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콜레스테롤을 억제하여 혈액순환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음주와 흡연을 하지 않아야 하고 특히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켜 만병의 근원이 됩니다. 맺은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건강한 생활을 하려면 한의학과 양의학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음식물을 잘 섭취해야 하고 하느님의 창조물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적당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하여 힘쓰고 깨끗한 피를 소유하도록 해야 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